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제목이 대단합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조금은 거창하게 느껴지는 질문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아름다운 소멸을 위한 생의 마지막 질문인데 이 생의 한 가운데서 이 거창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점검하게 해준다고 하고요. 또 그 인생을 살아가는 나만의 고유한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나침판이 되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날도 조금 우중충한 일요일에 이 책 속의 한 챕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챕터의 제목은 아름다운 삶을 비추는 영원 친구라고 붙어 있고요. 서울대인지 연대인지 고대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새 학교의 어느 한 곳에 철학과 교수님인 김애령 선생님이 플라톤 아카데미 강연, 인문학 강연에서 하셨던 그 강연을 글로 옮겨 놓은 부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생태학자, 공학자, 철학자, 종교학자, 의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 석학들이 나와서 같은 주제,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명제를 놓고 각각의 그 관점에서 분야에서 쭉 이렇게 진리를 탐구해 오신 그런 나름의 시각과 통찰을 기반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방식은 이런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펼쳐주고 계시는데 이 강연을 듣는 것과 이분들의 글을 보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강연을 들을 때는 너무 이 뭔가 전개가 아주 논리적이고 어떤 그 비약이나 이런 것 없이 아주 이 흐르는 물처럼 쏙쏙 머리에 들어오던 그런 강연을 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굉장히 그 영감을 강하게 그런 임팩트를 주셨던 그런 강연들을 이 책으로 엮은, 사실 그 강연의 내용을 그대로 책으로 엮은 것인데 이 책으로 그대로 옮겨진 그 말이 변환되어서 글이 된 것을 보면 글이 너무 두서가 없다거나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인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글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이거 뭐 스스로 작성하시지 않고 아니면 스스로 감수를 하시지 않고 그대로 누군가 이렇게 목소리를 글로 변환해 놓은 것을 뭐 확인하시지 않으시고 내보내셨나 뭐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연사님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뭔가 이 강연에서는 조금은 그 임팩트나 긴장도가 떨어진다라고 느꼈던 그런 그 교수님의 강연이 의외로 글을 읽을 때는 정말 글이 매우 전달력 있게 그렇게 잘 작성이 되었구나 느껴지는 그래서 역시 이 글을 찾아서 읽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교수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함께 할 이 김애령 교수님은 후자에 속해요. 제게는 어쩌면 제가 강연을 들었을 때 조금 집중도가 떨어져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그만큼 그 오늘 읽은 그 글에서 얻은 그런 다시 만난 그 같은 주제에 대한 그녀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잘 전달이 흡수가 되었다 뭐 되더라 뭐 그런 얘기 정도로
하면서 가볍게 스몰 토크를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인간에게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정과 아름다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교수님은 첫 문장을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대화편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모든 위대한 기술은 한담과 자연에 대한 사변을 함께 필요로 한다. 저한테 너무 어려운 문장이에요. 위대한 기술에는 쓸데없고 비생산적인 그런 한담과 사변들이 필요하다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스티브 잡스가 그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아니면 점심을 오후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애플과 바꿔도 좋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한 것이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소크라테스였기 때문이지 않았었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말에 기대어 이야기를 끌어가 보려고 하신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교수님의 한담과 사변이 여러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신다고 하고요. 삶이라는 것은 매우 무겁고 또한 끊임없이 지속되는 일이다 보니 그것을 관조하며 객관성을 갖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압박해오는 삶의 의무와 무게로 지쳐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일이 바로 철학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삶의 무기가 되는 철학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인간의 유한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인데요. 아르헨티나 작가 보르헤스가 쓴 타자라는 단편 소설 소개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신비 혹은 인생의 비밀을 담고 있는 이 소설은 화자인 70세의 노인 보르헤스가 꿈과도 같은 어떤 계기를 통해 19세의 젊은 자신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나는 거죠. 이 5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 속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청년과 노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보르헤스는 이 청년이 자신의 과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책을 읽는지 등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둘은 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너무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보르헤스와 늙은 보르헤스가 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 보르헤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반세기의 시간이 그저 쓸데없이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책과 다양한 취미들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우리가 서로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너무 비슷했으면서 동시에 너무 달랐다. 노인 보르헤스는 젊은 보르헤스가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이 청년이 겪을 고통과 기쁨, 성취, 실패, 고난, 성공 등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혁명과 독재로 얼룩진 혼란의 세계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그러나 노년의 보르헤스는 많은 것을 잊기도 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노인 보르헤스는 청년 보르헤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준 뒤 그와 헤어집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보르헤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지금의 나는 저 청년이 꿈꿔왔던 미래였겠지? 라고요. 그러나 어쩌면 노인 보르헤스는 그 청년의 꿈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청년의 꿈은 어떤 의미에서는 늘 불가능한 것일 수 있으니까요. 만일 우리가 10년이나 20년 혹은 30년 전에 우리 자신을 만난다면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는 지금과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같을까요? 시간은 우리를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로지 확실한 것은 인간은 태어나고 살고 죽는다는 사실뿐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세계에 던져져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질서를 받아들이고 습득하며 살아갑니다. 시간은 이 세계의 질서 중 하나입니다. 유일한 질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철학자들은 시간이라는 인간 실존의 조건을 존재론적 결함이라고 보았습니다. 시간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피어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탄생하게 하고 변화하게 합니다. 또 많은 것을 파괴하고 해체하고 늙게 하고 낡게 하고 저물게 하고 죽게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존재론적인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그런 결함, 존재론적 결함이기도 하고 유한한 자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슬픔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신적인 영원성에 내재된 안정이나 통합성과 달리 인간의 시간은 분열되고 분산된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를 야기하고 이 변화 앞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하며 살아갑니다. 망연자실하고 울부짖다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어떤 사건 앞에 망연자실하며 주저앉아 울다가 다시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이런 것의 반복이지 않을까 덧붙여 보고요. 우리는 매 순간 현재를 살지만 이 현재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오지 않은 미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유한자의 한계를 탄식합니다. 그러고는 도대체 인간의 시간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는 신적인 영원성이 주어지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는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통해 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지만 우리들의 시간은 오기 위해 가고 또 가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항상 변함이 없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오는 시간에 가는 시간이 밀려나는 일이 없지만 우리네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파도처럼 바닷물처럼.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가 어떤 심정으로 이런 글을 이런 고백을 써내려갔을지 그 마음이 저는 좀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요새 관련한 책들과 강연들 너무 많이 들었더니 깊이 동화가 되고요. 그의 고민과 깨달음 이런 것들이 저희 고민이 되었다가 또 깨달음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은 엄청나고 다양한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더욱 감당하기 힘든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거나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다거나 엄청난 재난이나 폭력에 노출되는 순간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와 같은 나인지 묻게 됩니다. 어떤 사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생각하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 왕에 그런 예가 등장하는데요. 그 문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건 리어가 아니다. 리어가 이렇게 걷더냐? 이렇게 말하고 리어의 눈은 또 어디에 있느냐? 판단력이 약해졌거나 분별력이 무뎌졌거나 생신가 그럴 리 없어. 누가 좀 말해다오. 내가 누구인지 말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독백은 딸들한테 배신을 당한 리어 왕이 광란에 빠져 폭풍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귀, 영화, 권위, 왕권 등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은, 그것도 딸들에게 빼앗긴 그는 과연 내가 누구인지, 이 모든 것을 겪은 내가 바로 어제의 나 리어왕, 어제의 리어왕인지 같은 인물인지 묻습니다. 극단적인 상황, 극단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이기도 하고 불가피하게 겪어야만 하는 취약함, 우리들 인간의 취약함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라는 우주적 질서, 인간의 한계랄까요? 그것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사건들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텐데 이제 슬슬 이야기에 대한 내용으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감독이자 배우인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전 세계를 폭력으로 뒤흔들던 때입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그리고 있음에도 영화는 풍부한 유머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에는 남자 주인공 기도가 이탈리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귀여운 아들을 낳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중반부를 지나면서 영화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나아가요. 유대인이었던 주인공은 나치에 의해 아들과 함께 수용소에 갇혀 잔인하고 혹독한 상황에 놓입니다.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 역설적인 제목은 어쩌면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개인의 노력과 힘을 막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은 수용소에 갇히는 순간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게임을 하러 왔으며 규칙을 지키고 게임을 잘 수행하면 점수를 딸 수가 있는데 1000점을 먼저 따면 1등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탱크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들에게 1등을 하면 진짜 탱크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일러줘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죠. 철석같이 믿어요. 주인공은 아들과 함께 혹독한 수용소의 생활을 잘 이겨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치가 패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인공은 아들을 데리고 탈출을 시도해요. 그러나 결국 다시 붙잡히고 말죠. 주인공은 아들을 숨겨놓은 뒤 사살당합니다.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살아남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아버지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아들은 진격하는 미군의 탱크를 보고
우리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고, 우리가 1등을 해서 탱크를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는 미군의 손을 잡고 탱크에 오릅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의 비참함을 충분히 사실적으로 그려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코미디, 이 코미디까지라고 부르기는 좀 안 어울리는데, 아무튼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그러니까 희극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느냐는 비판이었습니다. 물론 일견 타당한 비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던 그 이유는 이 영화가 아름다운 삶에 대한 하나의 답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주인공이 수용소라는 그 당시 나치 수용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엄혹한 공간에서 아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힘을 빌어올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루아침에 행복한 삶을 상실하고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어떤 공포가 닥칠지 알 수 없는 비참한 현실 속에 놓여졌을 때 주인공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사실 아들을 지켜서 살려내야겠다, 그것에 이런 이야기의 힘이 아들을 구출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저 늘 집에서 아이와 놀던 그 방식으로 아들이 이 상황에 되게 겁먹고 위축되고 그런 놀람과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자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한다던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던가 보챈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건 되게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좀 없애주고 괜찮아 달래주려던, 어떻게 하면 이 순간순간을 이 아이가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그래왔듯이 아이와 놀이하듯이 그런 전쟁 놀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아주 거창한 내 아이만은 꼭 살려서 내보내야겠다, 살아남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깊은 곳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야기의 힘이 내 아이를 살려낼 거야 하는 자각까지 하기에는 너무 여의치 않은 현실이지 않았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 교수님의 이 이야기에 이런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처음에 솔직히는 작은 반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강연을 듣고 또 이제 오래전에 듣고 또 얼마 전에 또 다시 듣고, 그리고 책을 보고 또 책을 다시 한번 보고 또 그렇게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고, 그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게 어쩌면 진짜 이야기의 힘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이야기의 힘이라면 이 영화의 주인공 귀도처럼 우리도 이렇게 인생에서 좀 어려운 고비마다 이 이야기의 힘을 좀 빌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처음에 저한테 거부 반응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쩌면 또 제 인생에서도
그런 이야기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넘겨온 순간들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 인정을 하기가 좀 싫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희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의 힘을 더 많이 빌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객을 모으고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인간의 이런 측면의 경험에 대한 서로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해요. 저마다 이 얘기처럼 그렇게 꼭 전쟁사와 얽히는 정도의 그런 생사를 가르는 그런 현장은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그런 이야기의 힘을 덕분으로 버텨내었던 그런 순간들, 그런 경험들을 다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가 공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이렇게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고찰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영화가 이미 지나간 일, 그리고 이미 벌어진 사건 속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한 경험을 새롭게 다시 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죠. 이 영화 이전에도 이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었죠. 대부분은 이제 되게 무겁고 처절하고 고독하고 그런 어두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웃음의 코드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영화들이요. 그런데 이 인생은 아름다워는 조금 이전의 영화들과는 좀 달랐던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 벌어진 사건 속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이 비참하고 쓰라린 경험을 이 경험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들은 엄마와 만나 우리가 이겼어 라고 환호를 하죠. 이 환호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곧 이 나치의 폭력에 대한 승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 있어 보이는 것은 이 나치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 엄청난 경험을 희생자, 피해자의 역사가 아니라 이 박해받은 사람의 역사가로 기록을 한 것이 이 앞서 이 인생은 아름다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영화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 영화는 그 같은 이야기, 스토리, 같은 사건을 승리자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그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는 그 인간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시기를 이야기의 힘을 통해서 극복을 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나에게 벌어진 그 일로 인해 상처 입고 놀란 아니면 억울함,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이야기를 어떤 관점으로 풀어내고 내가 어떤 이야기로 내가 기억하고 간직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그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승화시키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또 이야기의 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야기의 힘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 이 지점에서 생각나는 또 책 한 권이 있지 않겠어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빅터 프랭클의 책이고 그
심리학자, 정신 분석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빅터 프랭클을, 그분도 역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으신 그런 분이죠. 그분이 목격했던 것, 그분이 경험했던 것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처절한 핍박 속에서, 탄압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결코 육체적으로 강하거나 모든 것을 이 긍정의 힘이 너무 강했던, 낙관적인 성격이 컸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체력은 약하고 그 염세주의적인 성격을 지녔을지라도 이런 고통의 순간을 그 나의 내적인 성장으로 견디고 감수해낼 수 있는 그런 내적 역량이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더라 하는 발견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랑.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문득 생각이 나서 이 김혜령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의 힘을 빌어서 인생의 그 어두운 터널을 극복해 가시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또 그런 자신의 내적인 힘, 이 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성장을 가져다 주리라, 그런 믿음과 어떤 삶의 자세,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어두운 터널을 또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시 또 이야기의 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볼게요. 바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입니다. 이 오디세이는 서양의 철학사나 문화사에서 이야기들을 이야기라고 해도 좋을 그런 하나의 전범인데요. 이 오디세이는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오디세우스가 포세이돈의 심기를 건드려 멀지 않은 곳에 고향을 두고도 수년 동안 바다를 떠돌아 다니다가 10년 만에 다시 이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여정을 담은 스토리죠. 그 과정에서 오디세우스는 괴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귀향을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죽음을 위협받기도 하죠. 몇 번이나. 아주 다양한 모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사히, 아주 위험천만한 순간들을 다행히도 잘 견디고 또 이렇게 헤쳐나와서 결국 귀향에 성공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재산 등을 되찾게 되는 스토리예요. 이 이야기가 서양 철학사나 문화사의 모범이 되고 그렇게도 많이 회자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이 성장소설의 플롯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는 성장소설이라고 하면 하이틴, 그런 10대들을 위한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디세이는 이 중장년에 이르는 그런 아주 긴 성장 소설의 플롯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험이 한 개인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결국 자기가 떠났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인생의 모든 것에 통찰의 경지에 이른 그런 성숙한 그 인생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된 그런 상태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그런 플롯이어서 많은 소설들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소설 속에 이제 한 장면을 소개를 좀 드리면, 오랫동안 귀향을 잊어버렸던 때가 있어요.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곳이 너무 편안한
편안하고 좋았나 보죠. 이제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도 오디세우스를 기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꾼들의 또 다른 형태의 공작인 거예요. 어쨌든 그것에 빠져 이제 귀향을 잊어버린 오디세우스에게 아테네 여신이, 지혜의 여신이죠.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디세우스는 다시 귀향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난파를 당해서 어느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은 파이아케스라는 종족이 살던 곳이었어요. 오디세우스는 그곳의 왕인 알키노우스의 환대를 받게 되고요. 궁정에서 열린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눈먼 가인을 못 보는 가수였던 거예요. 그 눈먼 가인 데모도코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제 노래를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그 모든 모험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 앞에서 당신이 그 전쟁에서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을 이제 노래를 쭉 펼쳐놓는 거예요. 그가 이 노래로 들려준 것은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가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오디세우스가 옷에 얼굴을 묻고 아주 비통한 눈물을 흘려요. 이건 이 소설 속에서 굉장히 명장면, 깨달음을 주는 그런 명장면이고요. 이 장면을 이제 많은 화가들은 또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 용맹한 장수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가 왜 우는지 알지를 못해요. 아니 그 험난한 전장에서도 그런 시련을 겪을 때도 울지 않던 그가 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자신의 그 이야기를 담은 그 노래를 듣고 울기 시작하는지 이해가 안 간 거죠. 자, 오디세우스는 가인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자신이 했던 행위, 자신이 겪었던 일들, 아픔, 그것들의 의미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리고 어떤 사건을 겪거나 이제 막상 그것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투쟁하는 그 동안에는 그러기도 바쁘니까 삶의 의미를 묻거나 파악하지 못해요. 오디세우스의 경우와 같은 거죠. 자기 삶의 이야기를 통해 그 눈먼 가인이 불러주는 자기 삶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 내가 겪어온 그 여정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인식하게 돼요. 삶이란 무엇이며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나의 삶은 어떠했고 어떤 나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를요. 그렇다면 과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만약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수백 가지가 넘는 그 많은 자잘한 사건들을 모두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골라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일들 혹은 사건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야기는 시간 경험이 가지고 있는 다종다양하고 복수적인 사건들을 하나의 줄거리로 배열하고 구성하고 종합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는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사건의 의미를 정리해주고 부여해주고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야기가 내가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에 따라 그게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나에게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건을 겪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이야기 같아요. 기억하게 하고 회상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오디세우스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앞서의 그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디세우스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오디세우스가 눈물을 흘리자 알키노스 왕은 그 이유를 물어요.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정체 모를 그 방랑자에 불과했던 오디세우스가 그 순간에 비로소 이제 트로이 전투에 참여했던 영웅, 그 영웅, 오디세우스, 그 용감했던 오디세우스로 거듭나는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그 이야기의,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그 불멸의 영웅이 된 거죠. 그렇게 불멸의 존재가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옛날리적 호메로스의 시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유일한 존재인 개개인을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이게 오디세우스 같은 그런 불멸의 영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어떤 이야기로 엮어냄으로써 아니면 삶의 중요한 단계마다 그것들을 이야기의 한 단락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런 과정을 통해 내 삶의 이야기를 하나씩 둘씩 그렇게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해 거리를 두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 내 삶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야기로 발화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후의 스토리들이 전개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훌륭하다면, 내 마음에 그 이야기의 결말이 썩 마음에 든다면, 흡족하다면 그 훌륭한 이야기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기도 할 거고요. 이야기는 내가 죽은 뒤에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또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꼭 그렇게 죽음, 삶의 마무리 단계까지 가면 너무 멀 수도 있겠죠. 꼭 그 먼 끝까지 생각해 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어떤 삶의 마일스톤, 이정표를 정하고 그 삶의 중요한 마디마다 그런 그 마디에서 이야기, 스토리들을 또 나름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미리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만들어 보는 것,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는 것들이 그 인생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학교를 졸업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한 직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의 직장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어떤 유종의 미가 필요하겠죠.
하나의 과정에서의 그런 마무리는 결국 그곳에서의 그 단계에서의 나의 스토리가 될 텐데요. 이 단계에서, 이 직장에서, 이 학교, 이 그 학업 단계에서의 나의 스토리는, 나의 테마는 무엇으로 할까? 그런 생각을 미리 해보는 것. 그리고 한 단계를 마감하면서 그렇게 또 회고해보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 남은 짧은 시간의 마무리를 어떻게 가져갈까 점검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생에 얼마나 중요할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긴 의미에서, 그리고 인생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보았을 때 각 단계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이야기의 의미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숙고하고 관조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 어둠의 터널을 견뎌나가게 해주는 그런 등불 같은 것이, 나침판 같은 것이 되어주기도 하죠. 그런 인생의 나만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만들며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해요. 바로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유사한 질문으로 너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사하지만 분명히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가 무엇인지를 물을 때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답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누구이냐라고 물을 때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유일무이한, 아주 고유한, 개개인의 고유한 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너는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아빠고요, 나는 선생님이고요, 나는 물리학자고요, 난 중학생이에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질문이 되겠지만,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는 그런 이제 보편적으로 통칭되는 그런 보통 명사가 아니라 나를 유일무이하게 구별시켜주는 고유명사 라고 고유명사로 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나의 고유명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인생의 질문인 거고요. 그걸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 1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 난 다음에는 그런 나의 고유성을 가지고 또 이 인류와 자연과 어떻게 연대하면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물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해요. 너무 갔어요. 그 얘기는 좀 접고 다시 좀 돌아와서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거나 어떤 보편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에는 중학생으로서의, 아빠로서의 그런 것들은 보편적이어서 나 아니어도 아빠의 삶에 대해서, 중학생, 중2의 삶에 대해서 나 아니어도 이야기할 사람들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거의 비슷비슷한 소리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만의 그 포트폴리오, 나만의 이력서라고 할까요? 레주메, 내가 걸어온 한 줄 한 줄,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어떤 유일무이한 나의 인생 여정 곡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경험들을 묻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리고 나만의 스토리로, 이야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 어떤 불만도 없고 그 어떤 폭력도 느끼지 않은 채 그냥 한 집단의 일원으로 만족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존재이고 각기 세밀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를 더 편안하게 느끼고 어떤 것에 더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는지 그 세세한 것들이 모두 다 각자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자면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 이야기는 그 누구의 이야기와도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만이 겪은 고유성과 구체성,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무엇과도 묶을 수 없는 그런 나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라는 이야기를 이 김혜령 교수님 철학자는 계속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오디세우스 이야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알키노스 왕이에요. 옷에 얼굴을 묻고 울먹이던 오디세우스가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던 건 그 알키노스 왕의 물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인지 묻고 궁금해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타인, 그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유일한 존재인지, 얼마나 구체적인 존재인지를 말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답을 하기 위해 나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보통 명사로서의 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고유 명사로서의 너는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았는가와 같은 구체적이고 특수하고 대체할 수 없는 무의한 나의 이야기를 묻고 들어주는 관계, 바로 우정이 될 텐데요. 키케로라는 로마의 철학자는 그의 저서 우정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우정을 정의합니다. 우정은 미래를 향해 밝은 빛을 투사해 영원히 불구가 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 영원히 불구가 되거나 넘어지지 않게. 진정한 친구를 보는 사람은 자신의 영상을 보는 것이다. 라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의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목적은 행복인데 행복은 활동이기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지 만들어져 있는 재물처럼, 그러니까 기성품처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는 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또는 삶의 의미를 어떤 형태로든 구성해 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꾸미는 것이 창조적인 삶이라면 그렇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 창조적인 삶의 동력도 그런 나만의 이야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것이 창조적인 삶이라면 진심을 다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줄 타인이 필요하며 그 타인과의 우정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면 저마다 좋은 사람이고 친구를 위해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미덕을 고양시킬 의지를 갖는 한, 또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좋은 친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늘 좋은 친구를 갖고 싶어. 그런데 왜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한때 좋은 친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거나 어떤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상황, 관계 속에서 헤어지거나 배신을 당해 상처받는 일 자주 겪게 되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친구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는 거죠. 훌륭한 우정은 친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질에서 비롯한다는 그런 발견이군요. 예.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정이 가능하려면 먼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훌륭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사람만이 좋은 사람과 훌륭한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은 감정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말합니다. 우정은 합리적인 선택을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선택은 마음가짐에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훌륭한 우정이 필요하고, 그 훌륭한 우정을 위해서는 나부터 우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이야기는 곧 내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러려면 타인과의 우정이든 나와의 좋은 관계이든 나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나의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 네, 곰곰하게 나와 나의 대화, 나와 나의 친구, 타자와의 관계를 조금 이렇게 되돌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의 스토리,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을 잠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폴 르케르, 사상가, 철학가, 현대 철학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가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해 준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구성한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우리들 이야기의 정체성이 영구 불변하는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석을 통해 변형되거나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나 스스로도 그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관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윤리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물론 지금 내리는 나의 해석 혹은 지금 구성한 나의 이야기가 독단적일 수도 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는 또다시 시간 속에 노출되고 관계 속에 노출됨으로써 많은 시련들을 겪게 되겠죠. 그런 시간 속에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반성의 계기 같은 것들이 개입되겠죠. 이제 조금씩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려면 먼저 삶을 전체로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삶의 통일성은 이야기를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긴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그려보고
어떤 인생의 중요한 마디마디마다 그런 스토리를 마감하고 점검해 가면서 긴 나의 스토리를 아름다운 결말로 이렇게 다듬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돼요. 좋은 삶의 기준은 하나가 아니면 확고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고 보편타당한 무엇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아주 막연한 별자리처럼 좋은 삶의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겠죠. 아름다운 삶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만한 자기 주장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 입장에서 속단하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다 이 발전에 성장해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스토리의 중간 지점일 테니까요. 서로에게 각자의 고유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서로 이야기에 조금씩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상처에 귀를 기울여야만 우리는 우리 각자를 삶의 진짜 주인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이란 아무런 그늘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런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삶은 불가능하니까요. 아름다운 삶은 고통이나 슬픔을 경험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 고통이나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해하느냐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은 결코 확신이나 확실성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가지고 있는 그늘, 고통, 눈물, 불확실성, 연약함을 끌어안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김애령 교수님의 인생론, 우정론, 시간론 이런 것들 함께 봤습니다. 오늘 같이 비가 내리는 이런 휴일 오후에 잔잔한 음악과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사색해 보시기, 되돌아보시기 좋은 주제 아닌가 싶어요. 좋은 휴일 마무리 되시길 바라면서 미셸은 물러가 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